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을 되물림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배운 것은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성실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61세 최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1980년도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렵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고 그런 대한민국의 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로 상경했던 20대 초반 저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청량리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셨죠. 항상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40년, 늦었지만 저는 그 감사함을 다시 갚기 위해 청량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이제서야 청량리를 찾아온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고 원통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청량리에서 보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집은 초가집이었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허다했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도우라고 했지만 저는 서울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가서 뭘 할 거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농사만 지으면서 살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1983년 3월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5만 원이 전부였죠. 그때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청량리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모든 게 빨랐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죠. 그날 밤은 역 대합실에서 보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시골 청년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청량리 근처에 있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월급은 8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방도 구하고 밥도 먹어야 했죠. 청량리 뒷골목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겨우 구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는데 하루에 1,600원 정도밖에 쓸 수 없었죠. 아침은 거의 굶었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예 굶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몸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인쇄소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덕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파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어요. 식당 안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테이블이 4, 5개 정도 있었고 주방 앞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분 이름이 바로 순덕 아주머니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일 싼 음식이 뭐냐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김치찌개가 1,200원이라고요. 저는 그것도 부담이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주문했어요. 그런데 순덕 아주머니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원도에서 올라왔고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반찬도 많이 먹으라고, 배불리 먹으라고요. 그리고 밥도 더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순덕 아주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길로 지나갈 때마다 들르라고,
밥 한 끼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고 물어봤죠. 순덕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서 그 마음을 안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덕 아주머니 식당을 찾아갔어요. 순덕 아주머니는 정말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셨죠. 때로는 집에서 먹으라고 반찬까지 싸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일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순덕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 고시원에 갖다 주셨어요. 약도 사다 주고 며칠 동안 계속 챙겨주셨어요. 그때 저는 진짜 울컥했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낯선 서울에서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순덕 아주머니가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저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인쇄소 사장이 건설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했죠. 저는 고민 없이 그 기회를 잡기로 했어요. 순덕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좋은 기회라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고향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라고요. 청량리를 떠나는 날 순덕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가는 길에 먹으라고요. 그리고 조심히 가라고, 몸 건강히 지내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성공하면 꼭 다시 와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청량리를 떠났습니다. 순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요. 그렇게 청량리를 떠난 지 40년이 흘렀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잡부로 시작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아파도 참았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던 그 말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야간에는 건축 관련 공부도 했어요. 기술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20대 후반에는 현장 기술자가 되었고 30대에는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부터 시작했죠. 정말 어려웠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으니까요. 몇 번 큰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40대가 되면서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큰 아파트 단지 공사도 맡게 되고 직원들도 늘어났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50대에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매출도 수백억 원대가 되었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항상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덕 아주머니 생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가끔 청량리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식당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개발이 많이 되면서 옛날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올해 제가 61세가 되는 해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청량리 인근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청량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 거죠. 3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현장 답사를 마치고 혼자 청량리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40년 전 제가 살았던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먼저 제가 살았던 고시원 쪽으로 가봤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그 좁고 추웠던 고시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쇄소가 있었던 곳도 찾아가 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순덕 아주머니 식당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직도 그 식당이 있을까 싶어서요.
순덕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예전에는 낡은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도 골목의 모양은 비슷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찾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순덕 아주머니 식당이 있었던 자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순덕이네 밥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어딘가에서는 순덕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건물 1층을 둘러봤어요. 화장품 가게, 휴대폰 가게, 작은 카페 등이 들어서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자리에 예전에 작은 식당이 있었는지 아냐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가게를 연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요.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2층, 3층, 4층도 올라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순덕 아주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40년 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순덕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그때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을 사면 어떨까? 순덕 아주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제가 사서 순덕 아주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가격은 30억 원 정도였죠. 저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40년 전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제게 해준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싸준 반찬, 아플 때 끓여준 죽,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만약 그때 순덕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성공했으니 순덕 아주머니에게 보답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비록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매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위해서였죠. 건물 상태도 확인하고 임대 현황도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만나서 구체적인 매입 조건을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건물 앞이 좀 어수선했어요. 건물 바로 앞 인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야채들을 조금씩 진열해 놓고 있었어요. 시금치, 상추, 깻잎, 무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길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를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7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어요. 그런데 야채를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하나하나 깔끔하게 다듬어서 예쁘게 놓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1층 화장품 가게에서 한 여성이 나왔어요. 어제 만났던 그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화가 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와요? 우리 가게 손님들이 할머니 때문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다고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영 씨, 제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장사하게 해주세요. 손님들한테 피해 안 되게 조심히 할게요. 그런데 미영 씨라고 불린 그 여성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해요? 자식들은 뭐해요?
왜 부모를 이렇게 방치해놔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자식들도 어려워요. 제가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80세 가까운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아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니. 게다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전혀 동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할머니 개인 사정이고, 저는 장사를 해야 해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정말 손님들이 안 와요. 좀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 씨,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다른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더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으면 저도 장사 못해요. 당장 치우세요. 그때 할머니가 돗자리 위에 야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박스에 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나이든 할머니가 무거운 야채 박스를 혼자서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은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예전보다 주름이 많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긴 했지만 그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설마 이분이? 마음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40년 전에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조금 늙고 쉰 목소리가 되긴 했지만 그 따뜻함은 그대로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찾고 싶었던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순덕 아주머니? 순덕 아주머니가 맞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네,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역시 순덕 아주머니가 맞았어요. 하지만 순덕 아주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40년이나 지났고 제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깡마른 시골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아닙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미영 씨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아저씨,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여기서 장사하면 우리 가게에 피해가 돼요. 좀 비켜주세요. 저는 미영 씨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뭔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할머니가 제 은인이라니. 잠깐만요. 이 할머니가 여기서 야채를 파는 게 그렇게 큰 피해가 되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가 발끈했어요. 그럼요.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가게가 지저분해 보여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싫어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정성스럽게 야채를 파는 할머니 모습이 정겹게 보이는데요. 미영 씨가 더 화를 냈어요. 아저씨가 뭘 아세요? 여기서 장사 안 해봤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때 순덕 아주머니가 저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순덕 아주머니가 다시 야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려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박스를 들어서 순덕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려운 저를 위해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챙겨주던 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시간은 흘렀지만 순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순덕 아주머니를 도와드릴 차례라고.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덕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40년 전에는 그분이 저를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도와드려야 할 차례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그 건물로 갔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또 나와서 야채를 팔지 않을까 해서요. 예상대로 순덕 아주머니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반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어제 그 고마운 분이시네요.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도 여기서 장사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순덕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순덕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순덕 아주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식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제가 알던 그 순덕 아주머니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매 시장에서 야채를 조금씩 떼어와서 길에서 파는 거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40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니. 정말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화장품 가게에서 미영 씨가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순덕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또 왔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순덕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미영 씨, 죄송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아니, 할머니, 여기는 제 가게 앞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손님들이 정말 안 와요. 미영 씨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낼 필요 없지 않나요? 할머니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미영 씨가 저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건 할머니와 저 사이의 문제예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보기 안 좋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저씨가 뭘 아세요? 여기서 장사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할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화장품 가게 사장이 갑자기 순덕 아주머니의 야채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시금치와 상추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손으로 야채들을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멀쩡하던 무와 당근이 바닥에 떨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만해요. 제가 미영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가게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야채 박스까지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야채들이 모두 바닥에 흩어졌어요. 더러워진 야채들은 이제 팔 수도 없게 되었죠. 순덕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면서 바닥에 떨어진 야채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야채들을 줍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미영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가게 앞에서 이런 더러운 장사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더러운 장사라고요? 정직하게 야채 파는 게 더러운 장사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요.
길에서 이런 식으로 파는 건 다 불법이에요. 허가도 없이 아무 데서나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순덕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 전에 제가 굶고 있을 때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그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저는 미영 씨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피해보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머니를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인간적으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미영 씨가 비웃었어요. 대화요?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안 듣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이런 할머니들은 말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크게 싸우면 순덕 아주머니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일단 순덕 아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일단 여기서 나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순덕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흩어진 야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팔 것도 없어졌는데. 오늘 장사도 못하게 되었네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순덕 아주머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영 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노인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은인을 이렇게 모욕한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또 오면 경찰 불러요. 저는 미영 씨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곧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순덕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순덕 아주머니에게 물을 가져다 드리며 물어봤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정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순덕 아주머니께서 알아야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40년 만에 고백할 때가 온 거죠. 할머니, 40년 전에 청량리에서 순덕이네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것 기억나세요? 순덕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맞아요. 그때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그때 강원도 영월에서 올라온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청년이요. 기억나세요? 순덕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청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청년이 처음 식당에 왔을 때 제일 싼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김치찌개 1,200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시켰죠. 할머니가 그 청년을 보고는 반찬도 많이 먹으라고, 배불리 먹으라고 했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 지나갈 때마다 밥을 챙겨주었어요. 때로는 집에 가져가라고 반찬도 싸주고요. 한 번은 그 청년이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죽을 끓여다 고시원까지 갖다 주기도 했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 청년. 네, 맞아요. 바로 그 청년이 저예요.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면서 말했어요. 충진이었나? 순덕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최충진입니다. 아주머니,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순덕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너가 충진이구나. 그때 그 어린 청년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앞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 안에서 맴돌았어요. 아주머니, 그때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있을 때 챙겨주신 따뜻한 밥, 아플 때 끓여주신 죽,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그때 그 어린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말 잘 됐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40년 전보다 훨씬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충진아, 정말 잘 자랐구나. 그때 마지막에 건설 현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저는 순덕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 이제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충진아. 너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는 이제 회사도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충진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 은인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더욱이 오늘 미영 씨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아주머니, 그런데 오늘 그 화장품 가게 사장이 아주머니한테 한 짓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순덕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예민해진 거겠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건 사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머니의 야채를 바닥에 던지고 모욕을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가게 사장에게 분명히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은인을 그렇게 모욕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주머니, 그 건물 말인데요. 사실 제가 그 건물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 건물을 왜? 아주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그 자리에 아주머니 식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도 생겼어요. 미영 씨 같은 사람에게는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충진아,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문제 만들지 마. 순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저는 합법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미영 씨에게 분명히 후회할 만한 일을 겪게 해주겠다고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아주머니, 오늘부터 더 이상 길에서 야채 파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순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충진아. 나는 일을 해야 해. 놀고 있으면 답답해. 그럼 더 좋은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 모욕은 당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순덕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순덕 아주머니와 카페에서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그 건물 매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그 건물 급하게 계약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아, 어제 연락 주신 분이시죠? 현금으로 하신다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급매로 내놓은 상황이라서요. 좋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가 건물 매입 후 임차인 퇴거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알아봐 주세요. 네. 사장님,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건물을 사서 1층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계약서 조건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사용 목적 변경이나 재개발 계획 등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틀 후 드디어 건물 매입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30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순덕아 주머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미영 씨에게 정당하게 교훈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계약 다음 날 저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건물로 갔어요. 미영 씨의 화장품 가게에 직접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가게 안에는 미영 씨가 혼자 있었어요. 손님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평일 오전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며 들어갔어요. 미영 씨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저께 그 아저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뭔 이야기요? 혹시 또 그 할머니 이야기하려고요? 미영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최충진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요? 이 건물 새 주인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가 잠깐 멈춤했어요. 네. 뭐라고요? 이 건물을 제가 샀어요. 어제 계약이 완료되었거든요. 저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미영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뭐요? 이 가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다음 달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세요. 미영 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나가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예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미영 씨도 장사가 어려운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제 계획이 있거든요. 미영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올리려고 하세요? 임대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때 미영 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퉁명스럽던 말투가 사라지고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한 거요? 글쎄요, 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영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라도 했나요? 그저께 할머니한테 한 행동 기억나지 않아요? 미영 씨의 얼굴이 더 하얗게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요? 노인분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야채를 바닥에 던지고 모욕을 주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저도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미영 씨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다고 해서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분에게는 건물을 임대할 수 없어요. 미영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사과할게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릴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런 분을 제 건물에 둘 수 없어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발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미영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제 은인을 그렇게 모욕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들한테 친절하게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영 씨, 지금까지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했죠? 미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럼 더더욱 안 되겠네요. 미영 씨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보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은인을 모욕한 사람에게 교훈을 준 거죠.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순덕 아주머니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거든요. 미영 씨에게 퇴거 통보를 한 후 저는 순덕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 저예요. 충진이에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순덕 아주머니가 기뻐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순덕 아주머니가 사는 작은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좁고 낡은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혼자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주머니, 그 건물 제가 샀어요. 그리고 미영 씨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정말로 샀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충진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큰일을 벌인 거야? 괜히 그랬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노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교훈을 줘야 해요. 한 달 후 미영 씨는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겼어요.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청량리 어르신 쉼터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어요. 카페처럼 꾸며서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편안한 의자와 소파를 놓았어요. 신문과 잡지도 비치하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덕 아주머니가 이 공간을 관리하도록 부탁드렸어요. 충진아, 이런 큰일을 나 때문에 하면 안 돼. 순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쉼터가 문을 연 첫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와주었어요.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불편했던 분들이 많았나 봐요. 모두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순덕 아주머니는 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40년 전에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덕 아주머니와 함께 쉼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충진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할머니 때문에 이런 큰일을 해줘서. 아주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쉼터 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쉼터구나.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곳을 만들어줬다면서. 순덕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래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젊은 분. 정말 기특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서 쉼터는 청량리 지역 어르신들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세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도 두고 책도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순덕 아주머니의 생활도 안정되도록 도와드렸어요. 더 이상 길에서 야채를 팔 필요가 없도록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어느 날 순덕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충진아, 나는 정말 복받은 할머니야. 40년 전에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 아주머니,
그게 바로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는 거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아름다운 거야. 지금도 저는 가끔 쉼터에 들러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마다 순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리고 미영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긴 후 많이 반성했다고 해요. 이제는 손님들에게도 훨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때로는 교훈이 필요한 법이죠. 40년 전 20대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 순덕 아주머니. 그리고 61세가 되어서야 그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된 저. 이 모든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지금 쉼터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감동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지금도 청량리 어르신 쉼터에서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은인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나 도움을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